검은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지는 폭우는 세상을 온통 흙탕물로 뒤덮으며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제7사단 예하 부대를 고립무원의 섬으로 만들고 있었다.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요란했고, 이는 마치 오늘 밤 이곳에서 일어날 비극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주곡처럼 들려왔다. 맹렬한 기세로 퍼붓는 빗줄기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시야를 가렸고, 부대 외곽을 비추는 서치라이트 불빛조차 그 거대한 어둠의 힘에 눌려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다. 산사태 경보가 울리고 모든 도로가 통제된 이 밤, 부대 내의 공기는 습기와 긴장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숨쉬기조차 버거웠다. 보급 수송대 소속 이서윤 일병은 창고 처마 밑에 서서 그 끔찍한 폭우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일병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차분하고 깊었다. 남들은 비에 젖은 군복을 털며 불평을 쏟아내거나 따뜻한 막사 안으로 몸을 피하기 바빴지만, 서윤은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고 다부진 체구에서는 묘한 위압감이 흘러나왔고,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인기척조차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녀의 감각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보급병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포식자의 고요한 침묵과도 같았다. 그때 빗소리를 찢고 들려온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정적을 깨뜨렸고, 흑투성이가 된 병사 한 명이 의무대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모습이 서윤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인근 관사에 머물고 있던 만삭의 아내를 돌보기 위해 외박을 허가받았던 박상병이었는데,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박상병은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의무대 문을 발로 차며 들어가 당직 군의관의 멱살을 잡다시피 매달리며 아내가 하혈을 하며 쓰러졌다고 울부짖었다. 그의 처절한 외침은 쏟아지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고 듣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 만큼 애절하고 다급했다. 당직 군의관 김대위는 박상병의 어깨를 잡고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의 표정 또한 낭패감으로 굳어져 있었으며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김대위는 폭우로 인해 부대와 마을을 잇는 유일한 산악도로가 유실되어 앰뷸런스는커녕 일반 트럭조차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무겁게 통보해야만 했다. 더욱이 악천후로 인해 헬기 이륙조차 금지된 상황에서 산부인과 시설이 없는 이 고립된 부대 안에서 과다출혈 상태의 산모를 살려낼 방법은 전무했다. 그것은 사실상 박상병의 아내와 뱃속의 아이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의무대 안은 순식간에 침통한 침묵에 휩싸였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박상병의 뒤로 어느새 다가온 이서윤 일병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시선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넘어 창밖의 언덕 위를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사단 본부 건물이 화려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그 앞 전용 차고지에는 육중한 위용을 자랑하는 특수 개조된 전술 지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그 차량은 험지 돌파 능력이 극대화된 최신형 모델로 지금 같은 진흙탕과 악천후를 뚫고 시내 병원까지 달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단장 최준장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특별히 주문한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성역과도 같은 존재였다. 본부 건물 2층 연회장에서는 밖의 아비 교환과는 딴판으로 최준장과 참모들이 고급 양주를 기울이며 승진 축하 연회를 즐기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기괴하게 들려왔다. 최준장은 평소 병사들의 복지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진급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인물로 자신의 전용 차량에 흙탕물이 튀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는 결벽증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런 그에게 일개 병사의 아내를 위해 귀하신 전용차를, 그것도 이런 폭우 속에 내어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은 군법 회의감 이전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부대원 모두가 알고 있었다.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있는 그들에게 죽어가는 산모의 고통은 그저 귀찮은 소음일 뿐이었다. 이서윤은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지휘관의 차량과 오열하는 박상병을 번갈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득실을 계산하고 있었다. 군인으로서 명령 불복종과 절도는 중죄에 해당하며 특히 사단장의 차량을 탈취한다는 것은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는 무모한 짓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정의감과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책임감이 군법보다 더 무겁게 그녀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고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보급병의 것이 아닌 과거 전장을 누비던 전사의 그것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결심을 굳힌 서유는 지체 없이 빗속으로 걸어나갔고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사단 본부의 차고지를 향해 일직선으로 뻗어나갔다. 퍼붓는 비가 그녀의 시야를 가리고 진흙이 군화를 잡아끌었지만 그녀의 속도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다. 주변을 경계하며 이동하는 그녀의 은밀하고 민첩한 동작은 훈련소에서 배운 기본 제식과는 차원이 다른 실전에서 다져진 고도의 잠입 기술이었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타깃을 향해 접근하는 그녀의 모습은 폭우 속을 유영하는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치명적이고 아름다웠다. 차고지 앞을 지키던 위병은 빗줄기를 뚫고 나타난 그림자에 놀라 총을 고쳐 잡으며 누구냐고 소리쳤지만 그의 경고가 끝나기도 전에 상황은 종료되었다. 위병이 랜턴을 비추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서윤이 순식간에 그의 품으로 파고들어 손목을 꺾고 명치를 가격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위병이 고통에 몸을 숙이자 그녀는 정확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그의 뒷목을 쳐서 기절시켰다. 쓰러지는 위병의 몸을 부드럽게 받아 바닥에 눕히는 그녀의 동작에는 불필요한 살기가 없었지만 그 숙련된 솜씨는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 돋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서유는 기절한 위병을 초소 안쪽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놓은 뒤 벽에 걸린 차량 키 보관함에서 지휘관 차량의 스마트 키를 낚아챘다. 그녀의 심장은 맹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머릿속은 오직 산모를 병원까지 이송해야 한다는 목표 하나로 명료했다. 그녀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육중한 검은색 전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탔고 익숙하게 시동 버튼을 눌렀다. 거대한 엔진이 짐승의 포효처럼 으르렁거리며 깨어났고 계기판의 불빛이 그녀의 젖은 얼굴을 푸르게 비췄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인지한 그녀는 핸들을 꽉 잡으며 가속 페달을 밟을 준비를 마쳤다. 차량이 급출발하며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를 긁는 날카로운 소음이 발생했고 이는 곧바로 본부 건물 안의 사람들을 자극했다. 2층 창가에서 술잔을 들고 있던 최준장의 부관이 이 소리를 듣고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사단장의 보물인 전술 차량이 맹렬한 기세로 차고를 빠져나와 위병소 차단기를 그대로 들이받고 부대 정문이 아닌 의무대 쪽으로 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관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고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로 앉아있던 최 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무대 앞에 급정거한 육중한 차량의 창문이 내려가고 운전석에 앉은 이서윤이 멍하니 서 있는 군의관과 박상병을 향해 짧고 굵게 소리쳤다. 당장 환자 태워 시간이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조용한 톤이 아니라
전장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위엄이 서려 있었고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김대위와 박상병은 질문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들것에 실린 창백한 산모를 빗속으로 데리고 나와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고 김대위가 급히 응급 키트를 챙겨 동승했다. 서유는 백미러를 통해 그들이 탑승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 시각 사단 본부에서는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최준장의 고함 소리가 사령부를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소중한 자산의 탈취에 분노하여 당장 헌병대를 출동시켜 그 미친놈을 잡아오라고 길길이 날뛰었다. 내 차를 훔쳐간 놈이 누구든 간에 오늘 밤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전 병력 비상 소집해 헌병대 차량 전부 내보내서 추격해. 최 준장의 명령에 따라 부대 내의 모든 조명이 켜지고 무장한 헌병들이 트럭과 지프에 올라타며 추격 준비를 서둘렀다. 평화롭던 부대는 순식간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긴박한 상황으로 돌변했다. 서유는 룸미러로 뒤따라오는 헌병대의 불빛을 확인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결의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핸들을 꺾어 정문이 아닌 평소 훈련용으로만 사용되던 험난한 비포장 산악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유실된 도로를 피해 시내로 갈 수 있는 길은 그곳뿐이었지만 그 길은 숙련된 운전병들조차 맑은 날에도 진입을 꺼리는 위험천만한 코스였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녀는 이 괴물 같은 차량의 성능과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만 했다.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산모의 신음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채찍질했고 그녀는 이를 악물며 어둠 속에 낭떠러지 길로 차를 몰아넣었다. 차체는 요동치고 진흙이 창문을 덮쳤지만 서유는 놀라울 정도의 핸들링으로 차량의 중심을 잡으며 가파른 산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뒤따라오던 헌병대의 차량들은 입구의 진창에 바퀴가 빠지거나 미끄러져 서로 충돌하며 아수라장이 되었고 감히 그녀의 속도를 따라올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오직 최 준장의 명령을 받은 헌병대장만이 위험을 무릅쓰고 끈질기게 추격해오고 있었지만 서유는 지형지물을 이용해 그들과의 거리를 조금씩 벌리고 있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산의 지도가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고 그녀는 본능적인 감각으로 길을 찾아 나갔다. 박상병은 흔들리는 차 안에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가 대체 누구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평소 조용히 보급품이나 나르던 여군이 어떻게 이런 운전 실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사단장의 차를 훔칠 대담함은 어디서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녀의 정체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아내를 살릴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뿐이었다. 조금만 더 버텨. 여보, 거의 다 왔어. 박상병의 흐느낌 섞인 목소리의 서유는 말없이 엑셀을 더 깊게 밟으며 속도계의 바늘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였다. 산길을 벗어나 국도에 진입했을 때 전방에는 경찰의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군부대에 연락을 받은 경찰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대기하고 있었다. 붉은 경광등이 번쩍이며 정지를 명령했지만 서유는 속도를 줄이는 대신 헤드라이트를 상향등으로 조작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그녀는 경적을 길게 울려 위급 상황임을 알리는 동시에 바리케이드 사이의 좁은 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파고들었다. 경찰들이 황급히 몸을 피했고 육중한 전술 차량은 간발의 차이로 충돌을 피하며 검문소를 통과해 질주했다.
그것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고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이제 병원까지 남은 거리는 약 10km. 하지만 최 준장이 직접 연락한 헌병대의 증원 병력이 시내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서유는 백미러 속 산모의 상태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직감했고 더 이상 피하거나 돌아갈 길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군 생활, 아니 인생 전체가 걸린 도박을 하고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꽉 잡으세요. 이제부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고 그 어떤 장애물도 그녀를 막을 수 없다는 의지가 뿜어져 나왔다. 헌병대의 무전망에서는 탈취 차량 발견. 즉시 사격하여 타이어를 무력화하라는 최 준장의 히스테릭한 명령이 반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헌병들은 빗속을 뚫고 미친 속도로 달려오는 괴물 같은 차량의 위용에 압도되어 감히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있었다. 서유는 그 찰나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고 헌병 차량들 사이를 지그재그로 빠져나가며 포위망을 돌파했다. 그녀의 운전은 난폭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헌병들이 다치지 않도록 정교하게 계산된 움직임이었으며 이는 그녀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마침내 저 멀리 대학병원의 응급실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자 차 안에는 안도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감돌았다. 서유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병원 진입로로 차를 몰았고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응급실, 현관 바로 앞에 차를 세웠다. 그녀는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쳐나가 멍하니 서 있는 의료진을 향해 소리쳤다. 응급 환자입니다. 산모 하열 심각. 당장 수술실 준비해. 그녀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의료진들이 달려나와 산모를 싣고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순간 서유는 비로소 핸들에서 손을 떼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이 병원 입구로 수십 대의 군용 차량과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들이닥쳤고 수많은 무장 군인들이 차에서 뛰어내려 서윤을 포위했다. 손 머리 위로 올리고 차에서 내려 반항하면 발포한다. 확성기에서 터져 나오는 경고 방송과 함께 수십 개의 총구가 그녀를 겨누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고 서유는 천천히 양손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수많은 총구 앞에 선 그녀는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오히려 폭풍우를 견뎌낸 고목처럼 의연하고 당당했다. 이제 그녀에게 닥쳐올 시련은 폭우보다 더 가혹할 것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대학병원 응급실 앞은 쏟아지는 폭우와 수십 대의 차량들이 뿜어내는 경광등 불빛이 뒤섞여 혼돈 그 자체였고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찢으며 날카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서윤이 몰고 온 거대한 전술 차량은 진흙으로 뒤덮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야수처럼 정차해 있었고 그 주위로 경찰과 군 병력이 이중 삼중으로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총구가 모두 그녀를 향해 있었지만 서유는 마치 이 모든 소란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고요한 표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빗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군복은 이미 비와 땀으로 흥건히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꼿꼿하게 펴진 허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녀가 범죄자가 아닌 군인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들것을 끌고 나와 뒷좌석 문을 열자 핏기 없는 얼굴로 축 늘어진 산모와 그녀의 손을 놓지 못하고 오열하는 박상병의 모습이 드러났다. 비켜주세요. 환자 나옵니다. 길 터주세요.
의사의 다급한 외침에 잔뜩 긴장해 있던 무장 경찰들이 엉거주춤 뒤로 물러섰고 그 틈을 타 의료진은 신속하게 환자를 응급실 안으로 이송하기 시작했다. 박상병은 들것을 따라 뛰어가며 서윤 쪽을 한번 돌아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생명의 은인에 대한 깊은 감사와 동시에 그녀가 처한 상황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며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낼 뿐이었다. 환자가 안전하게 병원 내부로 들어가자 현장의 긴장감은 다른 종류의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남은 것은 군용 차량 탈취범인 이서윤과 그녀를 체포해야 하는 공권력 간의 대치였다. 경찰 현장 지휘관은 확성기를 통해 투항을 권고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는데 이는 눈앞의 용의자가 너무나도 침착하고 당당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천천히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차체에 등을 기대고 섰는데 그녀의 시선은 자신을 겨누는 총구들이 아니라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차량의 진흙 자국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지금 자신에게 닥쳐올 처벌보다 임무를 완수하고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주는 안도감이 더 컸던 것이다. 그때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육중한 굉음과 함께 군용 지프와 헌병대 트럭들이 무서운 기세로 병원 진입로를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선두에 선 지프가 요란한 스키드 마크를 그리며 서윤의 바로 앞에 급정거했고 뒤이어 헌병들이 트럭에서 쏟아져 나와 경찰들을 밀치고 현장을 장악했다. 헌병들은 흉악범을 다루듯 거칠게 소리를 지르며 주변을 통제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벌해져 구경하던 시민들조차 숨을 죽이고 뒷걸음질 쳤다. 이것은 단순한 체포 작전이 아니라 군의 위신을 세우기 위한 무력 시위와도 같았으며 그 중심에는 곧 등장할 누군가가 있었다. 선두 지프의 뒷좌석 문이 거칠게 열리고 우비를 걸치지 않은 정복 차림의 제7사단장 최준장이 붉게 상기된 얼굴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빗줄기가 자신의 계급장을 적시는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와 서윤이 기대고 있는 자신의 전용 차량을 훑어보았다. 진흙 범벅이 된 차체와 긁힌 범퍼, 그리고 깨진 사이드미러를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응급실 앞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이나 부하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자신의 소유물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에만 격분하고 있었다. 최준장은 서윤에게 다가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녀의 뺨을 잇는 힘껏 올려붙였는데 그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릴 정도로 크고 날카로웠다. 이 미친년이 감히 내 차를, 네가 군인이야 도둑년이지. 그의 고함 소리는 천박하기 그지없었지만 서윤은 고개를 돌아간 채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정면을 응시하며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했다.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려 빗물과 섞였지만 그녀는 비명은커녕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고 오히려 그 차가운 눈빛으로 최준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계급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서윤의 굴복하지 않는 태도는 최준장의 자존심을 더욱 긁어놓았고 그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길길이 날뛰며 다시 손을 들어 올리려 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과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 시민들을 의식한 부관이 급히 다가와 그를 말리며 귓속말을 건넸다. 최준장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손을 내렸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는 서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당장 인형 끌고 가서 영창에 쳐넣어 헌병대장 뭐하고 있어. 테러리스트 취급해. 반항하면 쏴버려도 좋아. 그의 명령은 군인의 것이라기보다 조직 폭력배 보스의 그것에 가까웠다.
헌병대장이 신호를 보내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헌병 2명이 달려들어 서윤의 팔을 등 뒤로 꺾고 강제로 무릎을 꿇렸다. 서윤은 저항하지 않았지만 헌병들은 필요 이상의 무력을 행사하며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고 차가운 금속성 소음을 내며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이 닿았지만 그녀는 고통스러운 기색을 보이지 않고 묵묵히 상황을 감내했다.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폭우는 마치 그녀가 짊어져야 할 시련의 무게처럼 무거웠지만 그녀의 내면은 오히려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평온했다. 그때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박상병이 뛰쳐나와 무릎 꿇린 서윤의 앞을 가로막으며 울부짖었다. 사단장님, 이 일병은 제 아내를 구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다 제 잘못입니다. 박상병은 최 준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지만 최 준장은 더러운 벌레를 보듯 그를 발로 차버렸다. 비켜. 이 새끼야, 내 마누라 관리는 내가 했어야지. 감히 사단장 차를 훔친 공범 주제에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박상병이 바닥에 나뒹굴자 서윤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병사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서윤의 말대꾸에 최 준장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위로 치켜 올렸다. 책임일개 병사가 무슨 책임을 져. 네 목숨 10개를 내놓아도 내 차 범퍼값도 안 돼. 넌 오늘부로 군인이 아니라 범죄자야. 알겠어. 그는 서윤의 얼굴에 침을 뱉다시피 소리치고는 헌병들에게 끌고 가라는 손짓을 했다. 헌병들은 짐짝을 다루듯 서윤을 일으켜 세워 호송 차량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고 그녀는 비틀거리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발로 걸어가려 애썼다. 그 뒷모습은 처량하기보다 비장했고 지켜보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수근거림과 탄식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서윤이 호송차에 태워지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응급실 입구를 돌아보았는데 그곳에는 수술실 중이라는 붉은 등만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박상병의 아내와 아이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빌며 자신이 치른 대가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져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 삼키고 있었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방금 태어날 생명의 심장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했다. 철창이 달린 호송차의 문이 닫히며 세상과 단절되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었다. 호송 차량 내부의 좁고 어두운 공간은 곰팡이 냄새와 쇠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는 둔탁하게 변해 있었다. 서윤은 젖은 군복에서 스며 나오는 한기에 몸을 떨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냉정하게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다. 최 준장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 자신을 파멸시키려 할 것이 분명했고 군사 재판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쇼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히든 카드가 있었고 지금은 때를 기다리며 몸을 웅크려야 할 시기였다. 그녀는 수갑 찬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눈을 감아 명상에 잠겼다. 차량이 출발하자 덜컹거리는 진동이 전해졌고 서윤의 몸이 좌우로 흔들리며 피로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그녀가 발휘한 집중력과 아드레날린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고 이제 그 반작용으로 극심한 탄력감이 찾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잠들 수 없었는데 이는 헌병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이었다. 비 오는 날의 작전, 잃어버린 동료들, 그리고 자신이 군복을 입고 있는 진짜 이유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한편 병원에 남겨진 최 준장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아 부하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뒷수습을 지시하고 있었다. 그는 망가진 차량을 견인 조치하고 현장에 있던 경찰과 목격자들의 입을 막으라고 윽박질렀다. 오늘 본 거 어디 가서 함부로 떠들면 가만 안 둔다고 해. 보안 서약서 받아내. 그리고 저박 상병놈도 영창 보내버려.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에 취한 자의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자신이 이 작은 왕국의 절대군주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여군 병사가 아니라 건드려서는 안 될 벌집을 건드린 것임을. 최 준장의 부관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며 상사의 지시를 이행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찝찝함이 남아 있었다. 이서윤 일병의 움직임, 그녀가 보여준 운전 실력, 그리고 사단장의 폭행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 담대함은 일반 병사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사과에 연락해 이서윤의 신상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려 했지만 쏟아지는 폭우로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아 연결이 되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무시하려 했다. 헌병대 호송 차량은 빗길을 뚫고 부대로 복귀하고 있었는데 운전병은 백미러로 힐끔거리며 뒤에 앉은 서윤을 관찰했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가 그 험한 산길을 미친 속도로 주파했다고 하는데 겉보기에는 그저 작고 얌전한 여군일 뿐이라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은 운전병을 압도했고 그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시선을 거두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와이퍼가 움직이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서윤은 흔들리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앞날과도 같았지만 그녀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을 받아왔다. 그녀는 손목을 조이는 수갑의 감각에 집중하며 이 차가운 금속이 자신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되새겼다. 오히려 이 구속은 그녀의 투쟁심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었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다. 정의가 사라진 부대, 자신의 안위만 챙기는 지휘관, 이 썩어빠진 곳을 도려내기 위한 그녀의 진짜 임무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어느새 차량은 부대 정문을 통과해 영창이 있는 구역으로 들어서고 있었고 높은 담장과 철조망이 위압적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헌병들이 내리라는 신호를 보내자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차가운 빗속으로 다시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앞에는 좁고 축축한 독방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당당했다. 감옥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고 이서윤은 세상과 격리된 채 긴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폭풍우가 지나가면 반드시 맑은 하늘이 오듯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 하나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지하 벙커 깊숙한 곳에 위치한 사단 헌병대의 영창에 철문이 둔탁한 금소금을 내며 닫혔고 이서윤은 한평 남짓한 독방의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형광등만이 불안하게 깜빡이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왔다. 그녀는 지급받은 얇은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단순히 기온 탓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곳이 정의나 진실 따위는 철저히 배제된 오직 계급과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고립된 공간이라는 사실이 주는 서늘한 공포였다. 하지만 서윤은 웅크리는 대신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았고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같은 시각
사단장실의 분위기는 영창과는 또 다른 의미로 살벌하게 얼어붙어 있었는데 최 준장이 마시던 위스키 잔을 벽에 집어던지며 분노를 표출했기 때문이었다. 깨진 유리 조각과 호박색 액체가 바닥에 흩어졌지만 참모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부동자세로 서서 그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최 준장은 자신의 전용 차량이 반파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이성을 잃었고 무엇보다 일개 병사가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 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참모들을 노려보며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윽박질렀다. 단순 차량 절도로는 부족해 반란죄나 간첩 혐의를 씌워서라도 그년을 매장시켜야 한다고 최 준장의 신복인 인사참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산모를 구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서윤의 행위를 영웅적 행동으로 포장하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입막음과 조작된 증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들은 서윤이 평소 불만 세력과 내통했다거나 군사 기밀을 빼돌리기 위해 차량을 탈취했다는 식의 시나리오를 짜맞추기 시작했다. 진실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는 그들의 모습은 군인이라기보다는 범죄 집단의 모의 작전과 다를 바가 없었고 그 방 안에는 역겨운 음모의 냄새가 진동했다. 한편 대학병원 산부인과 병동에서는 기적 같은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박상병의 아내와 갓 태어난 딸은 모두 무사하다는 의사의 말에 박상병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고 붉은 생명체를 바라보며 빗길을 뚫고 달려와 준 이서윤 일병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했다. 만약 그녀의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의 기쁨 대신 차가운 시신 두구를 마주해야 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는 안도감과 동시에 끔찍한 전율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짧은 행복은 곧 들이닥칠 검은 그림자에 의해 무참히 깨어질 운명이었다. 박상병이 아내의 손을 잡고 안정을 취하려던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헌병들이 들이닥쳐 다짜고짜 그의 팔을 낚아챘다. 박철수 상병 군용물 절도 방조 및 근무지 이탈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헌병들은 링거줄을 험하게 뽑아내고 반항하는 박상병을 강제로 끌어내며 수갑을 채웠다.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려 했지만 간호사들이 그녀를 붙잡았고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상병은 끌려나가면서도 이건 말도 안 돼. 우린 사람을 살렸다고. 내 아내와 아이를 놔두고 갈 수 없어. 라고 절규했지만 헌병들은 그의 입을 틀어막고 짐짝처럼 끌고 나갔다. 다시 영창의 독방으로 돌아와 서윤은 깊은 명상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을 끄집어내어 현재의 고통을 잊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금의 축축한 감옥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끔찍했던 훈련과 작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며칠을 버텨야 했던 생존 훈련.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고도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사막의 밤. 그리고 적진 한가운데 고립되었던 절망적인 순간들이 그녀를 단련시켜 왔다. 그녀에게 이 정도의 시련은 익숙한 일상과도 같았기에 그녀의 심장 박동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규칙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음을 알았고 그 확신은 강철 같은 방패가 되어 그녀의 멘탈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때 독방의 철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헌병 수사관 강준이가 거만한 태도로 들어와 책상을 발로 찼다. 그는 한 손에 두툼한 파일을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이미 조작된 진술서와
혐의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을 것이 뻔했다. 강준희는 의자를 끌어당겨 서윤의 코앞에 앉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이서윤 일병. 아니지. 이제 곧 불명예 제대할 범죄자라고 불러야 하나.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상황이 아주 심각해. 그는 담배를 꺼내 물며 서윤의 귀를 꺾으려는 듯 연기를 그녀의 얼굴에 내뿜었다. 서윤은 담배 연기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강준희를 똑바로 응시하며 건조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군형법 제79조. 군무이탈 및 군용물 절도에 관한 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4조. 재난구호 및 대민 지원 의무에 따라 긴급 피난 상황이었음을 주장합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정확한 법조항과 논리적인 항변이었다. 예상치 못한 그녀의 대응에 강준희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고 그는 들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비벼끄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 여기서 법을 논해야. 이 정신 나간 년아? 사단장님 차를 박살내놓고 법 타령이 나와 강준희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살기에 주춤하며 손을 멈췄는데 그것은 훈련받지 않은 일반 병사에게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종류의 압박감이었다. 강준희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지만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확인하려는 듯 더욱 거칠게 말을 이어갔다. 네가 아무리 짖어봐야 소용없어. 넌 이미 간첩 혐의로 조사받게 될 거야.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고. 서윤은 강준희의 협박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을 꿰뚫어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간첩이라. 그게 최 준장님이 짜낸 최선의 시나리오입니까? 너무 진부해서 하품이 나오려 하는군요. 그녀의 도발적인 태도에 강준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당장이라도 주먹을 날릴 기세였지만 왠지 모를 공포감에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취조실 밖에서 지켜보고 있을 헌병대장의 시선을 의식하며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소리는 공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 여자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취조실 밖 복도 매직 미러를 통해 안을 들여다보고 있던 헌병대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팔짱을 끼고 있었다. 보통의 병사라면 이 정도 압박신문과 고립된 환경에서는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빌거나 공포에 질려 떠는 것이 정상이었다. 하지만 이서윤은 마치 이 상황 전체를 관망하는 제3자처럼 혹은 수사관을 가지고 노는 노련한 베테랑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녀의 절제된 몸짓, 흔들림 없는 시선 처리, 그리고 정확한 화법은 그녀의 신상 기록에 적힌 평범한 대학생 출신 입대자라는 정보와는 너무나도 괴리감이 있었다. 헌병대장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밤이 깊어가면서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부대 내에는 서윤의 사건에 대한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나가고 있었다. 병사들은 점호 시간 이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곤거리며 사단장의 횡포와 서윤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야, 그 보급대 누나가 진짜 사단장 차 끌고 가서 사람 살린 거래. 근데 사단장이 와서 뺨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대. 병사들 사이에서는 서윤을 미친년이라고 부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낸 영웅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하지만 공포 정치가 지배하는 이 부대에서 감히 누구도 대놓고 그녀를 옹호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맑게 개난을 과는 대조적으로 사단 본부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 준장은 법무참모를 불러 군사 재판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서윤이 입을 열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속전속결로 형을 확정지어 그녀를 육군 교도소로 이송해 버릴 계획이었다. 모든 절차는 48시간 안에 끝내 변호인 접견도 제한하고 가족 면회도 금지시켜 이유 불문하고 외부와의 접촉은 일체 차단해 그의 명령은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했지만 권력에 굴복한 참모들은 알겠습니다라는 짧은 대답으로 복종했다. 한편 갇혀있던 박상병도 다른 취조실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수사관들은 그에게 서윤이 차량 탈취를 주도했으며 자신은 협박에 못 이겨 동조했다는 진술을 강요했다. 네 마누라랑 애 생각은 안 해. 네가 다 뒤집어 쓰고 싶어. 수사관들의 회유와 협박에 박상병은 갈등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생명의 은인을 배신할 수는 없었다. 그는 끝까지 서윤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주장하며 거짓 진술서에 지장 찍기를 거부했다. 그의 저항은 수사관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고 결국 구타와 폭언이 이어지는 비참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독방에 갇힌 서윤은 작은 환기구 틈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 한 줌을 바라보며 자신의 진짜 소속 부대와 연락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반 병사로 위장하여 군수 비리 조사를 위해 이곳에 잠입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자신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다면 지정된 연락 시간에 보고가 누락된 것을 이상하게 여길 그들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바닥에 보이지 않는 암호를 그리며 다가올 반격의 시간을 조용히 카운트다운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사단장 최준장은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며 한시름 놓고 있었다. 그는 집무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대 기강을 확립했다는 내용의 훈시문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일개 여군 하나의 인생을 짓밟는 것쯤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이 사실은 자신을 매장시킬 무덤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덤에 흙을 덮을 삽을 든 자들이 이미 부대를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오후가 되자 서윤에게 다시 강준이가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그의 손에 두꺼운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몸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군대 내의 썩은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CCTV를 끄고 블라인드를 내리며 끔찍한 미소를 지었다. 이일병, 이제 신사적으로 하는 건 끝났어. 네가 기어코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구나. 강준이가 몽둥이를 바닥에 끌며 다가오자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수감자의 것이 아니라 적을 눈앞에 둔 살상 무기에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의 모욕은 참지 않겠다고. 강준위가 휘두른 몽둥이가 위협적인 소음을 내며 서윤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지만 그 순간 서윤의 신형은 이미 그 궤적에서 유령처럼 사라져 있었다.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는 헛스윙과 동시에 서윤은 표범처럼 낮게 파고들어 강준희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리며 그의 팔목을 정확하게 낚아챘다. 뼈가 어긋나는 섬뜩한 파열음과 함께 강준희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서윤의 다른 손이 이미 그의 성대를 강하게 압박하여 소리를 차단하고 있었다. 그녀의 동작은 생각의 속도보다 빨랐고 불필요한 움직임이 전혀 없는 완벽한 제압 기술이었다. 서윤은 고통과 공포로 눈이 뒤집힌 강준희를 바닥에 내리꽂은 뒤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하며 나직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군인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지 전우를 고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과 경멸이 담겨 있었고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강준희는 헐떡거리는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서유는 그가 더 이상 반항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서야 천천히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취조실 안에 소란을 감지한 헌병들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을 때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건장한 체격의 수사관 강준희가 팔이 꺾인 채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정작 수갑을 찬 왜소한 체격의 여군 일병은 의자에 다소곳이 앉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헌병들은 당황하여 총을 겨누며 소리쳤지만 그들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고 서유는 그들의 공포를 꿰뚫어 보듯 차분하게 말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CCTV를 끄지 않았다면 녹화되었을 텐데. 유감이군요. 이 충격적인 하극상 사건은 즉시 사단장 최준장에게 보고되었고 그는 보고를 받는 내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귀를 의심해야 했다. 일개 보급병이 특공무술 유단자인 헌병 수사관을 맨손으로 제압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으며 이는 서윤이 단순한 병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씨앗을 싹 키웠다. 최 준장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헌병대장에게 서윤을 즉시 지하 독방 중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감시가 삼엄한 곳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발을 모두 구속하고 24시간 감시하라는 히스테릭한 명령을 덧붙였다. 서윤은 손목과 발목의 이중으로 족쇄를 찬 채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지하 독방으로 이송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다. 그녀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이 이 부대에 잠입하게 된 진짜 이유를 되새겼다. 국방부 장관 직속의 감찰 임무, 제7사단 내부에 만연한 군수 비리와 인사 청탁의 뿌리를 뽑아내라는 명령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지난 6개월간 바보 같은 보급병 연기를 하며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해왔고 그 모든 자료는 이미 안전한 클라우드 서버에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서윤의 의식은 과거 특수전 사령부 707 특임대 시절의 지옥 같은 훈련장으로 돌아가 있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문저항 훈련, 극한의 생존 기술, 그리고 수많은 실전 임무들이 그녀의 영혼을 강철처럼 단련시켰었다. 지금의 이 고립과 압박은 그녀에게 있어 낯선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감각을 날카롭게 벼려주는 익숙한 환경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호흡을 조절하며 신체 바이듬을 최적화했고 다가올 반격의 순간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냥감이 아니라 덫에 걸린 척하며 사냥꾼을 유인하는 맹수였다. 한편 최 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독한 양주를 연거푸 들이키며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인사참모를 호출하여 이서윤의 입대 전 기록을 샅샅이 뒤지라고 닥달했고 그녀의 가족 관계나 교우 관계에서 약점을 찾아내라고 소리쳤다. 분명히 뭔가 있어. 평범한 대학생이 그렇게 운전을 하고 사람을 패 뒷조사 철저히 해. 만약 그녀가 어디 시민단체나 언론 쪽이랑 끈이 닿아 있다면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자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비겁한 겁쟁이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사단 본부의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고 참모들은 최 준장의 눈치를 보느라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서윤을 군사재판에 회부할 준비를 마쳤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찝찝함이 남아 있었다. 헌병 대장조차 서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기이한 위압감을 잊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녀를 건드리는 것이 마치 시한폭탄의 뇌관을 건드리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부패한 권력의 카르텔에 묶인 그들은 멈추는 법을 몰랐고 파멸을 향해 폭주하는 기관차에 몸을 싣고 있었다. 그 시각 인사과에서 근무하는 젊은 장교 한중이는 사단장의 지시로 서윤의 인사 기록을 열람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징집 병사의 기록처럼 보였지만 세부 항목으로 들어갈수록 데이터의 연결고리가 어색하게 끊겨 있었고 일부 기록은 지나치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 자기적인 느낌을 주었다. 호기심을 느낀 한중이는 상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보았는데 모니터에는 예상치 못한 경고 메시지가 붉은 글씨로 떠올랐다. 접근 권한 부족, 보안 등급 1급 기밀. 한중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1급 기밀은 일개 사단 참모부 수준에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최고 등급의 보안 사항이었다. 이는 사단장인 최 준장조차도 국방부의 별도 승인 없이는 열람할 수 없는 수준의 정보였고 일개 병사의 신상 정보에 이런 등급이 걸려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한중이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지금 건드려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직감에 전율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로그아웃 버튼을 눌렀지만 이미 시스템은 그의 접속 시도를 기록하고 있었다. 독방의 서윤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천장의 낡은 배수관에서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에 집중하며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가 정해진 시간에 상부와 연락하지 않은 지 벌써 24시간이 지나가고 있었고 이는 코드 블랙 상황으로 간주되어 비상 프로토콜이 가동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녀의 진짜 소속 부대원들은 이미 그녀의 위치 추적 신호를 따라 이동 중일 것이며 국방부 내의 직속 상관들도 사태 파악에 나섰을 것이었다. 최 준장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그를 겨누는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최 준장은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더욱 가혹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는 다음날 오전 중에 직결 처분을 위한 약식 군사 재판을 열기로 계획했다. 그는 정식 재판 절차를 무시하고 사단 내의 인원들로만 구성된 재판부를 통해 서윤에게 최고 형량을 선고한 뒤 그녀를 육군 교도소로 이송하여 입을 영원히 막아버리려 했다. 내일 해 뜨기 전에 모든 걸 끝내 판결문 미리 작성해두고 증인들도 입단속시켜 이의 제기 따위는 받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법위에 군림하는 제왕이라 착각하며 파멸의 구덩이를 스스로 깊게 파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부대 내의 정막은 더욱 짙어졌지만 그 정막 속에는 수많은 소문과 의혹들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병사들은 식당과 내무반에서 서윤의 무용담을 속삭였고 일부 양심 있는 간부들은 사단장의 비정상적인 행보에 우려를 표하며 술잔을 기울였다. 박상병은 여전히 헌병대 유치장에서 서윤의 무죄를 주장하며 버티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병원에서 남편과 생명의 은인을 걱정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염원과 분노가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서윤을 감싸고 있었다. 서윤은 좁은 독방 안에서 몸을 일으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며 굳어진 근육을 풀었다. 수갑과 족쇄가 움직임을 제한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섀도우 복싱을 하듯 허공에 주먹을 뻗으며 감각을 조율했다. 내일 있을 재판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그녀와 최 준장 사이의
마지막 전쟁터가 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최준장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고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헌병들이 서윤을 데리러 독방으로 내려왔는데 그들은 전날 강준희의 사건을 의식한 듯 잔뜩 긴장한 채 무장을 하고 있었다. 이동한다. 허튼 수작 부리지 마라. 헌병대장의 경고에도 서윤은 아무런 대꾸 없이 순순히 일어서서 그들을 따랐다. 그녀의 초라한 수용자복 위로 아침 햇살이 비쳤지만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마치 개선 장군이 행진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무대는 마련되었다. 그녀는 심판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내리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었다. 재판장이 설치된 대회의실에는 최준장의 측근들과 미리 선별된 참관인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최준장은 재판관석 중앙에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서윤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승리의 확신이 가득했다. 그는 이 재판이 자신의 권력을 재확인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 믿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장례식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서윤이 피고인석에 서자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격렬하게 부딪혔다. 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려는 찰나 서윤은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녀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가 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수송 헬기의 소리가 아닌 국방부 장관이나 고위 장성들이 탑승하는 VIP용 헬기의 특유의 묵직한 진동음이었다. 그녀의 지원군이, 아니 정의의 집행자들이 도착한 것이었다. 최준장의 얼굴에 떠오른 비열한 미소가 공포로 일그러질 시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사단 인사처 사무실의 공기는 마치 시한 폭탄이 작동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는데 한중희의 모니터에 떠오른 붉은색 경고창은 그 정적을 깨뜨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접근 승인 거부 코드네임 고스트, 국가정보원 및 국방부 장관 전용 열람 등급. 단순히 접속이 차단된 것을 넘어 시스템은 한중희의 아이디를 즉시 동결시키고 역추적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한중희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진 얼굴로 마우스를 잡은 손을 떨며 자신이 건드린 데이터가 단순한 인사 기록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 내에서도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전설적인 존재, 혹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림자에 관한 기록이었다. 그 순간 한중희의 책상 위에 놓인 직통 보안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는데 발신 번호는 국군 방첩사령부 구기무사의 긴급 대응팀 코드였다. 전화를 받기도 전에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는 수화기를 드는 손이 제멋대로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귀관, 지금 즉시 키보드에서 손 떼고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명령이다. 지금 조회한 대상에 대해 발설하는 순간 귀관은 군법회의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즉시 구속될 것이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기계적이고 차가웠으며 그 내용의 무게감은 한중희의 다리를 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같은 시각 재판장으로 향하기 위해 옷매무새를 다듬던 최준장에게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발신자는 국방부 정책실장으로 재직 중인 그의 육사 동기였다. 평소 사적인 농담이나 주고받던 친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급하고 날카로웠으며 배경에는 분주한 소음이 섞여 있었다. 야, 최준장 너 지금 부대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거야? 당장 멈춰. 네가 데리고 있다는 그 여군.
이름이 이서윤 맞지? 그 사람 건드리면 너뿐만 아니라 우리 라인 전체가 날아간다고 친구의 비명에 가까운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 준장은 거울 속에 자신을 비춰보며 코웃음을 쳤다. 최 준장은 친구가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며 특유의 오만한 태도로 전화를 반대편 귀로 옮겨 잡았다. 야, 김 소장. 너 쫄았냐? 고작 운전병 나부랭이 하나 가지고 뭘 그리 호들갑이야. 인연이 내 차를 박살내고 헌병까지 팼다고 내가 본보기를 보여주려는 것뿐이야. 그는 자신의 권력에 도취되어 현실 감각이 마비된 상태였고 친구의 경고를 그저 정치적인 몸살이기 정도로 치부해버렸다. 아무튼 난 재판 들어가야 하니까 끊어. 나중에 술이나 한잔하자고.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집무실을 나섰다. 사단 대회의실을 개조해 만든 임시 군사 법정은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차출된 배심원들과 방청객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서윤은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채였지만 그녀의 곧은 자세와 담담한 표정은 죄인의 것이라기보다는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투사의 모습에 가까웠다. 법무참모가 읽어내려가는 공소장은 날조된 사실과 과장된 혐의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서윤은 변명 한마디 없이 그저 허공을 응시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점점 더 선명해지는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재판장석에 앉은 최 준장은 서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미간을 찌푸리며 빨리 판결을 내리고 이 지루한 쇼를 끝내고 싶어 했다. 그는 법무참모에게 눈짓을 보내 절차를 간소화하고 즉시 구형을 내리라고 재촉했다.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상관에 대한 하극상과 주요 군용물 손괴 그리고 적과 내통한 혐의까지 의심되므로 법무참모가 미리 준비된 각본대로 사형에 준하는 중형을 구형하려는 찰나 건물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진동과 굉음이 재판장의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두 대의 헬기가 내는 소음이 아니었고 마치 비행 편대 전체가 부대 연병장에 착륙하는 듯한 엄청난 풍압과 소리였다. 유리창이 덜덜 떨리고 테이블 위에 물컵이 쏟아질 정도로 강력한 진동에 재판장 안의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최 준장은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야, 무슨 일이야, 헌병대장. 나가서 확인해 어떤 미친놈들이 사전 보고도 없이 비행 허가를 낸 거야. 그의 고함 소리는 헬기 소음에 묻혀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고 밖에서는 이미 통제 불능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연병장에는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과 국방부 헌병대의 검은색 헬기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착륙하고 있었다. 로터 바람에 부대 깃발이 찢겨나갈 듯 펄럭였고 헬기 문이 열리자마자 완전 무장한 대테러 요원들과 검은 정장을 입은 감찰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교하고 신속했으며 일반 야전 부대 병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사단 헌병들이 경적을 울리며 접근을 막으려 했지만 특수부대원들은 그들에게 총구를 겨누며 단호하게 제압해 나갔다. 재판장 입구를 지키던 위병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검은 정장의 무리들과 무장 병력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다. 물러서십시오. 이곳은 사단장님 주관하에 군사 재판이 진행 중인 통제구역입니다. 위병 소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선두에 선 선글라스를 낀 남자는 말없이 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국방부 장관 직속 특별감찰단. 그 패를 본 순간 위병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저항할 의지를 상실한 채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계급의 차이를 넘어선 생사려 탈권을 쥔 저승사자의 방문과도 같았다. 최 준장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이 잦아들지 않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자신이 직접 확인하겠다며 재판장 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이 새끼들이 빠져가지고 감히 사단장이 재판하는데. 밖에서 떠들어 그가 문고리를 잡고 돌리려는 순간 육중한 참나무 문이 밖에서부터 강력한 힘에 의해 쾅하고 열렸다. 문에 부딪힐 뻔한 최 준장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열린 문 사이로 들어오는 역광과 함께 낯선 인형들이 재판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요원들이 순식간에 재판장 내부를 장악하고 벽면을 따라 도열했으며 그들의 허리춤에는 실탄이 장전된 권총이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별 3개가 박힌 정복을 입은 중년의 장군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는 국방부 인사사령관이자 이서윤의 옛 직속상관이었던 강중장이었다. 그의 등장에 재판장 안의 모든 군인들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고 최 준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멍하니 입을 벌렸다. 강중장님, 여긴 어떻게? 강중장은 최 준장의 인사를 무시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재판장을 한번 훑어본 뒤 피고인석에 묶여있는 이서윤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분노, 그리고 깊은 신뢰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가 헌병들이 겨누고 있던 총구를 손으로 치워버리고 서윤의 앞에 섰다. 재판장 안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된 가운데 강중장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서윤을 향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가장 정중하고 절도 있는 자세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늦어서 죄송합니다. 대령님, 그 순간 재판장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고 최 준장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다. 대령이라는 단어가 뇌리에 박히는 순간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이 건드린 일병이 사실은 누구였는지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묶인 손을 들어 답례를 하려 했지만 강중장이 급히 손짓하여 부관에게 포승줄을 풀라고 명령했다. 그녀의 손목을 조이던 밧줄이 풀려나가자 그녀는 비로소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온 듯했다. 최 준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테이블을 짚고 버티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무슨 소립니까? 대령이라니요. 저 여자는 제 차를 훔친 탈영병입니다. 그의 외침은 처절했지만 공허했다. 강중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준장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마치 오물을 보는 듯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최 준장, 자네는 방금 대한민국 국군 최고 등급의 비밀 요원이자 국방부 장관 특명정권 대사를 불법 감금하고 재판정에 세웠네. 자네의 군 생활은 이것으로 끝이야. 서윤은 자유로워진 손으로 구겨진 수용자복을 털어내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최 준장을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억울한 병사의 것이 아니라 부패한 환부를 도려내러 온 심판자의 것이었다. 그녀는 품에서 미리 준비했던 비닐에 쌓인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 들어 보였다. 제7사단장 최익현 준장, 당신의 횡령, 인사 비리, 그리고 이번 사건 은폐 시도까지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녀의 선언은 사형 선고처럼 재판장에 울려 퍼졌고 최 준장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다. 재판장 밖에서는 이미 707 특임대원들이 사단 사령부 건물을 완전히 포위하고 주요 문서고와
전산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었다. 최 준장의 부하들과 공모자들은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줄줄이 체포되어 연행되고 있었고,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권력의 카르텔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늘은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맑게 개어 있었지만 제7사단에는 피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내기 위한 대수술의 시작이었다. 서윤은 강중장에게 짧게 목례를 한 뒤 굳어버린 헌병대장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내 정복과 소지품, 지금 당장 가져와. 헌병대장은 너무 놀라 말도 더듬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황급히 뛰어나갔다. 최 준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한 표정으로 서윤을 올려다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후회와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짓밟으려 했던 작은 꽃이 사실은 거대한 쇠몽둥이였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늦게 깨달아 버린 것이었다. 이제 반전의 서막은 끝났고 본격적인 단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윤은 재판장 중앙으로 걸어 나와 멍하니 서 있는 판사석의 법무 참모와 배심원들을 향해 차갑게 일갈했다. 이 재판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당신들을 신문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카리스마로 가득 찼고 재판장의 주도권은 완전히 그녀에게로 넘어가 있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의 짜릿함이 공기 중에 진동하고 있었다. 재판장 옆에 마련된 대기실 문이 열리고 이서윤이 자신의 본래 계급장이 부착된 정복으로 갈아입고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의 공기는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얼어붙었다. 흙탕물에 젖은 초라한 수용자복을 벗어 던지고 완벽하게 다림질된 짙은 녹색 정복을 입은 그녀의 어깨 위에서는 대령을 상징하는 무궁화 새송이가 서늘한 형광등 불빛을 받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피고인석에 앉아 죄인 취급을 받던 그 왜소해 보이던 여군이 순식간에 재판장 내의 그 누구보다 높은 권위와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지휘관으로 변모한 순간이었다. 그녀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고 헌병들조차 그녀의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길을 터주며 뒷걸음질 쳤다. 최 준장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악몽을 꾸는 사람처럼 헛구역질을 하며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다. 그는 평소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하급 병사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뒷배경과 실력을 갖춘 엘리트 장교였다는 사실에 극심한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서윤에게 가했던 욕설과 폭행, 그리고 그녀를 감옥에 쳐넣으려 했던 자신의 추악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공포를 극대화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윤을 가리키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아 허공에서 애처롭게 맴돌 뿐이었다. 서윤은 최 준장의 반응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당당하게 재판장 중앙에 위치한 검찰관석으로 걸어가 기존의 법무장교를 눈짓 하나로 물러나게 했다. 그녀는 단상 위에 자신의 USB를 꽂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 동작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권위적이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지금부터 제7사단장 최익현 준장 및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 감찰 브리핑과 즉결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재판장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그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부패한 집단을 향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켜지자 최 준장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 장부들과 불법 자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복지 예산을 전용하여 호화 관사를 리모델링하고 부식비를 횡령하여 자신의 유흥비로 탕진한 내역들이 엑셀 파일과 영수증, 스캔본으로
낱낱이 공개되었다. 특히 화면 중앙에 붉게 표시된 지휘관 전용 차량 불법 튜닝 및 유지비 항목은 그가 병사들의 생명보다 자신의 거치레를 얼마나 더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간부들과 병사들 사이에서는 탄식과 분노 섞인 수군거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서윤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최 준장이 진급 청탁을 위해 뇌물을 상납한 고위 장성들의 리스트까지 가차없이 폭로했다. 최 준장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부하들의 피와 땀을 팔아넘겼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인 감시와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차분했지만 송곳처럼 날카로웠고 최 준장의 치부를 하나씩 벗겨낼 때마다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이 자료들은 서윤이 지난 6개월간 보급병으로 위장하여 쓰레기통을 뒤지고 전산망을 해킹하고 술 취한 간부들의 대화를 도청하여 모은 피땀 어린 결과물이었다. 최 준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핏대를 세우며 악을 쓰기 시작했다. 이건 모함이야. 조작된 증거라고. 저 여자가 날 음해하려고 만든 가짜 자료야. 헌병대장. 뭐해, 당장 저 미친년을 끌어내리지 않고.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손을 떠난 뒤였다. 헌병대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재판장 외곽을 지키던 국방부 특별수사관들이 최 준장의 주변을 서서히 포위해오고 있었다. 그의 고함 소리는 텅 빈 허공을 가르는 패배자의 비명에 불과했다. 서윤은 최 준장의 발악을 비웃기라도 하듯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 이번 사건의 핵심인 산모 이송 방해 및 증거 인멸 시도에 관한 자료를 띄웠다. 화면에는 사건 당일 밤의 통신 기록과 앰뷸런스 배차 일지가 나타났는데 최 준장이 앰뷸런스 출동을 막고 자신의 술자리를 위해 대기시키라고 명령한 육성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야, 비 오는데 무슨 앰뷸런스야. 그냥 의무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 내 술맛 떨어지게 하지 말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천박하고 비정한 목소리에 재판장 안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어서 서윤은 박상병과 그의 아내를 협박하여 거짓 진술을 강요했던 헌병 수사관들의 만행을 고발했다. 그녀는 강준희가 박상병을 구타하는 CCTV 영상을 복구하여 재생했는데 영상 속에서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박상병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들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인이 오히려 국민을 위협하고 진실을 덮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군 기강입니까? 서윤의 서슬퍼런 일갈에 최 준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공범인 참모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다. 그때 재판장 문이 열리고 헌병들의 부축을 받으며 박상병이 들어왔는데 그의 얼굴은 멍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서윤은 단상에서 내려와 박상병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경례를 했다. 박철수 상병, 자네는 잘못한 것이 없다. 자네는 가장 그리고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대령 계급장을 단 서윤의 경례를 받은 박상병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쏟으며 답례를 했다. 이 극적인 상봉은 최 준장의 패배를 확인 사살하는 장면이었으며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의 감동을 극대화했다. 서윤은 다시 최 준장을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눈빛은 이제 심판자의 차가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최익현 준장, 당신을 직권 남용, 공금 횡령, 특수 협박, 그리고 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녀의 선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기하고 있던 국방부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올라가 최준장의 양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은색 수갑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는 재판장의 정막을 깨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고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다. 최 준장은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추태를 부리며 강중장에게 매달리려 했다. 사령관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지만 강중장은 그를 싸늘하게 외면하며 부관에게 그의 견장에 달린 별을 떼어내라고 지시했다. 부관이 거칠게 계급장을 뜯어내자 최 준장은 마치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비명을 질렀다. 권력의 상징이 사라진 그의 어깨는 초라하게 처졌고 그는 더 이상 장군이 아닌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해 있었다. 재판장 안의 분위기는 최 준장의 체포와 함께 급변했는데 그동안 그의 폭정에 시달렸던 부하 장교들과 병사들의 얼굴에는 묘한 해방감이 감돌았다. 그들은 두려움 섞인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지만 그 시선 속에는 경외심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하며 무너진 지휘 체계를 바로잡고 상처받은 부대원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임무임을 상기했다. 그녀는 단상에 남아있는 마이크를 잡고 부대원 전체를 향해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군복은 권력을 위한 날개가 아니라 책임을 위한 수혜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상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불의에 침묵하는 군인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녀의 연설은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진심이 담긴 울림으로 모든 장병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몇몇 용기 있는 병사들은 조심스럽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 박수 소리는 곧 파도처럼 번져나가 재판장을 가득 채웠다. 소란이 잦아들고 정리 단계에 들어서자 강중장이 서윤에게 다가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감싸 안았다. 수고했다. 이대령, 역시 자네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 자네 덕분에 썩은 환부를 완전히 도려낼 수 있었어. 강중장의 칭찬에도 서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음을 알렸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하지만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산모와 아이를 보고 복귀하겠습니다. 그녀의 요청은 공적인 임무가 아닌 사적인 바람이었지만 강중장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다. 서윤은 재판장을 나서며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은 거짓말처럼 푸르고 맑았고 따사로운 햇살이 부대 연병장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의 악몽 같았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되찾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병원에 누워있을 산모와 갓 태어난 아이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지체 없이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여 이번에는 도망자가 아닌 구원자로서 병원을 향해 출발했다. 차량 안에서 서윤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정의였음을 되새겼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수갑의 차가운 감촉이 남아있는 듯했지만 그 흔적은 오히려 그녀에게 훈장과도 같은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이제 그녀는 마지막 매듭을 짓기 위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었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빗속을 뚫고 달렸던 그 밤의 질주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제7사단 본부의 연병장에는 어느덧 따사로운 오후의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곳에 남겨진 흔적들은
여전히 치열했던 지난밤의 전투를 증언하고 있었다. 국방부 특별수사관들에게 연행되어 호송버스에 오르는 최준장과 그의 추종자들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권력의 무게는 이제 무거운 죄의 멍에로 바뀌어 있었다. 최준장은 버스에 오르기 직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자신이 왕처럼 군림했던 본부 건물을 바라보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새로운 지휘관과 정의로운 질서가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파멸을 뼈저리게 실감했고 그 떨리는 등은 보는 이들에게 권불 10년이라는 옛말을 떠올리게 했다. 이서윤 대령은 사령부 건물 현관에 서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승리자의 도취감보다는 임무를 완수한 군인의 담담함에 가까웠다. 그녀의 옆에 선 강 중장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그녀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며 이번 작전이 국군 전체의 기강을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네 덕분에 썩은 뿌리를 뽑아낼 수 있었네. 하지만 자네, 꼴이 그게 뭔가.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얼굴이 반쪽이야. 강 중장의 걱정 어린 농담에 서윤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육체적인 피로보다 정신적인 안도감이 더 크다고 대답했다. 그녀에게는 아직 확인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강 중장의 배려로 준비된 검은색 세단을 타고 병원으로 향했는데 이번에는 빗속을 뚫고 질주하던 험비가 아니라 안락한 뒷좌석에 앉아 창밖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며칠 전만 해도 죽음을 각오하고 달렸던 그 도로는 평온한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고 길가에 핀 코스모스들이 바람에 한들거리며 그녀를 반기는 듯 했다. 그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으며 긴장 속에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천천히 풀어놓았다. 그녀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군법이나 정의가 아니라 바로 이런 평범하고 평화로운 풍경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병원에 도착한 서윤은 정복 차림 그대로 산부인과 병동으로 향했는데 병원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은 그녀의 화려한 계급장과 위험 있는 자태의 길을 비켜주며 경애의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의 최전선에서 싸워 이긴 전우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기에 조심스럽고 겸손했다. 병실 앞에 다다르자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심호흡을 했다. 테러리스트를 제압할 때보다 더 떨리는 긴장감이 그녀를 감싸 안았는데 이는 순수한 생명에 대한 경외감 때문이었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서자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던 박상병이 인기척에 놀라 벌떡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충성이 서윤대. 대령님. 박상병은 너무 놀라 말을 더듬으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서윤은 부드럽게 손을 저어 그를 제지하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침대 위에는 창백하지만 평온한 얼굴로 잠든 산모가 있었고 그 옆에 투명한 아기 침대에서는 조그만 생명체가 새근거리며 숨을 쉬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광경은 서윤이 지난 며칠간 겪었던 모든 고난과 시련을 한순간에 보상받게 해주는 치유의 그림과도 같았다. 서윤은 천천히 아기 침대 곁으로 다가가 투명한 유리 너머로 보이는 아기의 작은 손과 발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빗속의 질주, 총구 앞에서의 대치, 그리고 차가운 감옥에서의 밤들이 모두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져 왔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유리벽에 손을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반갑다. 꼬마야. 네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 참 많은 사람들이 뛰어다녔단다. 부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렴. 그녀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들었고
그 순간만큼은 냉철한 감찰관이 아니라 따뜻한 이모의 모습이었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박상병의 아내가 눈을 뜨고 서윤을 알아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일병님. 아니, 대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대령님 아니었으면 저랑 우리 아기 세상 빛도 못 봤을 거예요. 그녀는 링거 줄이 꽂힌 손으로 서윤의 손을 잡고 흐느꼈고 서윤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위로했다. 아닙니다. 어머니가 강했기 때문에 버텨낸 겁니다. 그리고 박상병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남편분은 진정한 군인이자 최고의 아버지입니다. 서윤의 칭찬에 박상병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지만 그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럽게 펴져 있었다. 서윤은 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박상병의 손에 쥐어 주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출산 축하금과 아기용품, 상품권이었다. 박상병이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려 했지만 서윤은 단호한 표정으로 그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이건 뇌물이 아니라 전우로서 주는 선물이야. 그리고 사단장님, 아니 최익현 씨에게서 받아내야 할 피해보상금 소송도 법무팀에서 도와줄 거네. 걱정하지 말고 전역할 때까지 가족만 생각하게.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박상병 부부는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다. 병실을 나선 서윤은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병원 밖 정원에서 평화롭게 산책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군복을 입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존재해야 할 곳은 안락한 사무실이 아니라 거친 현장임을 확신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불의와 싸워야 할 곳이 그리고 구해야 할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착용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다시 차가운 이성을 되찾았다. 병원 로비로 내려오자 강중장의 부관이 대기하고 있다가 서윤에게 다가와 다음 일정을 보고했다. 대령님, 국방부 장관님께서 이번 사건에 대한 치하와 함께 즉시 복귀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임무 파일이 도착해 있습니다. 서윤은 부관이 건네는 태블릿 PC를 받아들고 화면에 뜬 새로운 작전 개요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전방 군단 내 의약품 납품 비리 의혹, 또다시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 고된 임무였지만 서윤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쉴 틈 없는 강행군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이자 존재의 증명이었다. 서윤이 병원을 나서 차에 오르려 할 때 멀리서 박상병이 창문을 열고 목청껏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충성 그 외침은 병원 주차장을 울렸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했다. 서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걷다가 차문을 열기 직전 오른손을 들어 절도 있는 거수경례로 답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석양을 받아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모습은 마치 고독하지만 든든한 수호신처럼 보였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며 운전병에게 짧게 지시했다. 국방부로 가자. 갈 길이 멀어. 몇 달 후 제7사단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최 준장의 비리 라인은 모두 숙청되었고 병사들의 복지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무엇보다 지휘관과 병사들 사이에 신뢰가 다시 싹트기 시작했다. 의무대 앞에는 낡은 구급차 대신 최신형 앰뷸런스가 배치되었고 산악도로 보수공사도 완공되어 더 이상 고립되는 일은 없게 되었다. 병사들은 휴식 시간마다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유령 대령의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들의 부대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자랑스러워했다. 야, 그날 밤 진짜 대단했지. 빗속을 뚫고 사단장 차로 드리프트라니. 어느 비 오는 날 밤, 서윤은 또 다른 부대의 위병소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보급병이 아니라 의무부사관의 계급장을 달고 낡은 배낭을 맨 채였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깊었으며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신고합니다. 하사 김민지. 오늘부로 전임명 받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신분으로 또 다른 어둠을 밝히기 위해 잠입하고 있었다. 세상이 잠든 시간. 비가 내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녀가 있을 것이고, 그녀가 있는 한 정의는 결코 잠들지 않을 것이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강렬하게 대지를 흔들고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비를 맞으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것이다. 저 하늘의 먹구름이 걷히고 나면 반드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른다는 진리를 믿으며 이서윤 대령의 전설은 계속될 것이다.